9월. 반력의 이맘때가 되면 혹시 금융시장 보면서 마음 한편이 좀 뭐랄까 스산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이런 시장의 특정 시기적 경향성, 특히 9월 효과라고도 불리는 현상하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통계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온 9월이라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비 에비에이션처럼 어쩌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기업의 현재 가치, 또 미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두 가지 시간대가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단기적인 시장의 파도, 그리고 장기적인 혁신의 항해.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걸 파헤쳐보는 그런 여정이 되겠네요. 시장의 그 통계적 경향성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 기업이 그려나가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S&P 500 지수 월별 수익률 차트, 그거 보시면 말씀하신 9월 효과가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죠. 여러 기간 평균치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들이 있는데 진짜 유독 9월만 모든 기간 평균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그 빨간색, 최근 5년 평균은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했고요. 네,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녹색이 전세 기간, 빨간색 최근 5년, 회색 최근 10년인데 전부 다 한결같이 9월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걸 뭐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매년 반드시 9월은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해는 9월에도 오르기도 하고 이런 통계적인 경향성이라는 게 실제 투자 결정에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겠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통계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평균일 뿐이고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월 약세 경향성 뒤에는 몇 가지 구조적이고 또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요, 여름 동안 상승세를 좀 누렸던 투자자들이 9월을 기점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랄까, 휴가 시즌 끝나고 시장 돌아와서 수익을 좀 확정하려는 움직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 여름에 좀 벌었던 걸 가을 문턱에서 한번 이렇게 정산하고 가려는 심리? 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입니다. 많은 펀드들이 분기 말을 맞아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는데 9월이 딱 3분기 말이잖아요. 이때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자산이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시장 전체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해에는 특정 섹터 쏠림이 좀 심했다. 그러면 그 섹터 위주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아,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이게 마치 큰 배가 항구에서 짐을 다시 싣고 내리면서 주전에 물결을 일으키는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을 주로 좀 덜어내고 담는 경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 해에 좀 많이 올랐던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쪽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는 가치주, 배당주, 혹은 뭐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관찰돼요. 물론 뭐 시장 상황이나 각 기관의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분기말을 맞아서 위험 관리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요인은 뭔가요? 구조적인 거. 세 번째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9월에 좀 집중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게 9월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고, 또 미국의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인 노이즈가 커지기도 하죠. 뭐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갈등이 부각되기도 하고요. 이런 변수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투자자들은 일단 좀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달력만 이렇게 봐도 9월에는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요인이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하셨죠. 이게 제일 흥미로운데요, 저는. 네,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자기 실현적 예언 효과입니다. 9월은 원래 약세장이다, 이런 통념 있잖아요. 즉, 과거의 통계나 경험이 널리 퍼지면서 투자자들 스스로가 9월이는 조심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집단적인 믿음이 실제로는 뭐 별다른 펀더멘털 변화가 없더라도 선제적인 매도나 좀 소극적인 투자 태도로 이어지고, 그 결과 실제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거봐, 역시 9월은 약하다니까. 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9월엔 떨어질 거야라고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떨어지는 경향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거 뭐 눈치 게임 같은데요? 이게 정말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주된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 때문에 어차피 좀 떨어질 건데 그걸 약간 더 증폭시키는 정도일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심리적 요인 하나만으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다른 구조적 요인들하고 결합했을 때는 하락의 폭을 키우거나 아니면 하락 기간을 좀 더 길게 만드는 그런 증폭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막 순식간에 퍼지는 현대 시장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쏠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랄까, 이런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의 단기 변동에 너무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통계적인 경향성하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다 고려하면 9월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주 뭐 비합리적이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9월엔 무조건 다 팔려야 한다. 이건 절대 아닐 테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자료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9월의 조정 이후에는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강한 연말 랠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4분기가 연중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구간이에요. 따라서 관점을 좀 바꿔보면 9월은 단순히 위험한 달,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하는 기회의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요. 남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오히려 좋은 자산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9월에 그 잠재적인 약세가 오히려 연말 랠리를 위한 어떤 숨고르기 아니면 가격 조정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단기적인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아,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시장의 계절성이라는 배경 속에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기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그럼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단기적인 요인들을 이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자료의 다른 한 축은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명확한 항로를 따라서 나아가려는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인데요. 이 회사가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 너머에서 어떤 구체적인 미래를, 그것도 아주 상세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겁니다. 조비 역시 시장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순 없겠지만 그들의 계획은 시장 상황과는 또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조비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에서 단순한 청사진을 넘어서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야심찬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주요 일정들을 보면 아,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구나, 실제 행동 계획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로드맵을 크게 한 3가지 축 정도로 나눠서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첫째는 규제 승인, 둘째는 기술 및 시장 검증, 그리고 셋째는 자금 및 생산 기반 확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3가지 축으로 나누니까 좀 복잡해 보였던 일정들이 명확하게 보이겠네요. 그럼 첫 번째 축 규제 승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규제는 UAM 산업에서는 가장 넘기 힘든 허들 중 하나죠. 조비는 이 관문을 넘기기 위해서 아주 착실하게 단계를 밟고 있어요. 이미 2025년 9월 초에 미 연방항공청 FAA가 발표한 시범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서, RFP라고 하죠. 여기에 맞춰서 참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부가 주도하는 초기 시장 형성 과정에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초에는 이 RFP에 대한 공식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RFP 참여,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냥 서류 내는 것, 그 이성일 텐데요. 그렇죠. 이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건 FAA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실제 운항 경험을 쌓고 또 안전 기준이나 운영 절차 같은 걸 함께 만들어 나갈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향후 상업 운항의 필수적인 최종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해줘요. 자료에 따르면 조비는 2026년 3월 초쯤에 이 최종 시범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2026년 초중반에는 그 대망의 FAA 최종 형식 인증 획득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FAA 최종 형식 인증. 이게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허증. 딱 그런 거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요? 네, 이게 그냥 서류 작업이 아니고요. 기존의 상업용 항공기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아주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걸 FAA가 공인하는 절차입니다. 수년간의 설계 검토, 수천 시간의 시험 비행, 생산 시설 검증까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요. 특히 이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니까 기준 자체를 막 만들어가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이걸 획득한다는 건 기술력, 안전성,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까지 다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니까요. UAM 기업에게는 거의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네요. 2026년 중반까지 이걸 해낸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겠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축, 기술 및 시장 검증. 이건 어떤가요? 조비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실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에서 기술 시연하는 거, 이게 대표적이죠. 전 세계 관람객들, 잠재적 파트너들한테 실제 비행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일 거고요. 또 11월에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서 중동 시장을 공략합니다. 중동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지역이라 아주 중요한 시장이죠. 기술 시연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도 있나요? 예를 들면 다른 분야라든지. 네, 있습니다. 2025년 가을로 예정된 L3 해리스와의 시험 비행이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L3 해리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술 기업인데 이들과의 협력은 조비의 이 eVTOL 기술이 민간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국방, 물류, 응급 구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시장을 다각화하는 전략인 거죠. 아, 민간 시장하고 군수 공공시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 자금과 생산이죠. 이것도 UAM 기업에게는 핵심적인 과제일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돈 없고 생산 능력이 없으면 실현할 수가 없죠. 조비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인데요. 2025년 가을에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와우,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자금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도요타의 투자,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가 항공기 회사에 투자한다. 이게 참 흥미롭긴 하네요. 그렇죠. 도요타는 수십 년간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빅풀 항공기도 결국에는 수백 대, 수천 대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요타라는 이름이 주는 그 신뢰도, 이것도 조비가 다른 파트너십을 맺거나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즉,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선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금, 기술, 생산, 파트너십까지. 와, 정말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모든 계획들이 그럼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 그게 어딘가요? 바로 2026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비는 2026년을 상업 운항의 원년으로 삼고 있어요. 2026년 초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비행장이죠. 이걸 완공하고 이걸 기반으로 실제 유료 승객을 태우는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FAA 최종 인증이 예상대로 2026년 초중반에 나온다면 6월경에는 미국 내에서도 상업 운항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연구 개발과 인증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2026년 두바이와 미국에서의 상업 서비스 시작. 와,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UAM 산업 전체에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네요. 단순한 시범 운행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계획만 보면 정말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 과정이 그냥 탄탄대로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당연하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행 과정에서는 정말 수많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규제 지연, 경쟁 심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 심지어는 아주 작은 사고 하나가 전체 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특히 조비처럼 최초라는 타이틀을 노리는 기업은 그만큼 더 큰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비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해보죠. 한편에서는 9월이라는 특정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감과 변동성.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2026년 상업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장기 성장 계획. 이 둘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뭘까요? 이 정보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9월 효과에서 봤듯이 시장은 때때로 펀더멘탈하고는 좀 무관하게 투자 심리나 수급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비 에비에이션의 사례처럼 혁신적인 기업은 그런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들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간다는 겁니다. FAI 인증, 도요타와의 협력 강화, 두바이 상업운항 준비 같은 구체적인 성과들이 바로 그 증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 단기적인 온도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개별 기업이 실제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장기적인 방향성하고 실행 능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기업의 실제 경영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장 전체가 크게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고 투자 심리 위축이 소비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기반한 투자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자료는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조정이나 주가 변동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소음 너머에 장기적인 궤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단기적인 안개 속에서도 장기적인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는 어떤 항해의 지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저희는 9월 주식시장이 갖는 독특한 계절적 특징과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미래 한국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상세한 로드맵과 또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조비가 제시한 2026년까지의 계획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FAA 인증받고 두바이와 미국에서 상업 운항 시작하고 도요타와 함께 생산량 쭉 늘려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이후 UAM 산업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 과제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늘길이 너무 혼잡해지면서 발생하는 관제 시스템의 병목 현상, 아니면 수많은 EVTOL들이 도시 상공을 막 날아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저항, 혹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등장할 강력한 후발주자들과의 정말 치열한 경쟁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반대로 UAM 기술이 다른 산업하고 융합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비의 성공, 그 너머에 있는 UAM 산업 전체의 미래를 그려볼 때 어떤 변수들을 더 고려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한 기업의 성공이 열어젖힐 그 새로운 시대에는 또 다른 복잡성, 그리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공존하겠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다층적인 정보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생각의 깊이를 더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